최근에 제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차기를 좀 도모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차기 대권에. 그래서 제가 아니 제일 싫어하는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름이 기억하기가 좋답니다. 그러시죠? 네. 하여튼 그 보훈에서 여러 평생 이 땅과 또 무생명들과 이 조국의 어떤 밝은 앞날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원로 선생님들 비롯해서 또 현재도 그런 무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중진 젊은 우리 시민운동가 여러분들, 그리고 뜻있는 모든 그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민중운동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천도교의 원로 숙덕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가 참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게 돼서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영광과 동시에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많은 그 숙제들을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받는 어떤 그 기운을 받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사과드릴 말씀은 제가 이 주최 측에게 청수봉전과 주문 3회 병송을 지금 부탁을 했는데 사전에 그게 준비가 덜 돼가지고 제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함께 청수봉전을 하고 주문 3회 병송을 한 다음 한 절차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청수봉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다가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청수봉전을 했습니다. 120년 전에 여기 보훈에 모인 모든 분들이 아마 그때도 새세상 모든 무생명들이 함께 제 삼결대로 어울려서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수많은 민초들이 이 땅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밤이 되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외웠던 주문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망 망사지 13자 주문입니다. 저희들 함께 이 13자 주문을 3회 함께 경송을 하시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도교 어른들 함께 같이 해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는
불교 믿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독교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원불교 교무입니다. 종교들이 다 다르시리라고 믿습니다만 110년 전에 바로 이 장안에 모였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성별과 나이와 직업과 지역과 모든 걸 떠나가지고 바로 120년 전 이날에 이 주문을 함께 외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주문사매를 병송을 했습니다. 우선 이 110년 전 보훈치와 110년 후 보훈치의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개인적인 바로 여기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79년에 ROTC 장교로 임관을 해서 4개월 동안 전남 광주에서 훈련을 받고 6월 말에 배치를 받은 곳이 바로 제37사단 111년대 3대대 바로 이 앞에 부대였습니다. 1979년 6월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동학에 미칠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동학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기념 강연을 하게 된 걸 생각하면 이거는 문재인 씨의 운명이 아니고 박명수의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80년 7월에는 또 바로 여기에 대수해가 나가지고 그때 제가 이 보훈군의 예비군들을 모시고 한 800명을 모시고 현역병들 200명하고 같이 이 앞에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부대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때 이 다리가 떠내려가지고 바로 이 앞에 있던 송리 초등학교에 뛰어들어서 줄다리기 할 때 밧줄이 있을 거 아니냐. 교장 선생님 그거 좀 꺼내주시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 왈 이거 위에 교육청에다 허가받아야 된다고. 그때 제 입에서 어떤 문자가 나왔을지 상상하시죠. 체육교사하고 둘이서 야이 지금 사람이 다 죽었는데 지금 무슨 허가가 가지고 이제 열쇠를 빼앗다시피 해갖고 체육교사하고 둘이서 창고에 가서 밧줄을 꺼내서 옆에다 이 다리 난간에다 설치하고 1000여 명의 예비군과 병사들을 구했습니다. 그때가 29만 원밖에 없는 전모 씨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났더니 저한테 이제 그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장교라고 해가지고 표창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본 바로 이 장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는 그 우리 쌀 살리기 백인 걷기라는 행사가 전라남도 진도에서부터 있어가지고 그 아마 7월 중순쯤 바로 여기서 이모년 또 보훈치회라는 걸 했습니다. 11년 전에 밤새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보니까 다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온전했어요. 2002년도 그 이모년 보훈치회 때. 그러니까 이 보훈이란 땅은 아마 제가 영혼이 있다면 세세생생 잊을 수 없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은 운명적으로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 5000년 민족의 역사에서 민이 풀뿌리 백성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고 탄압받고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했던 그 민초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백성들이 자각해서 새하늘을 열기 위한 민회를 열었던 땅입니다. 민회라는 말이 바로 이 보훈에서 시작된 곳입니다. 우리 5000년 역사의 처음입니다. 이 보훈이란 여기 장안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하고 제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별 수 없이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저는 동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보훈과 저의 어떤 개인적 인연이 참 깊은 이런 곳인데, 근데 이곳에 살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좀 이 민회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면, 79년 6월 말에 배치 받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정평에 있는 37사단 사령부의 연락장교, 유식한 프랑스어로 리에종 오피서라고 연락장교로 발령을 받아서 37사단 지하 벙커에서 이제 5월 광주를 제가 온몸으로 체험을 하는데, 1년 근무를 마치고 80년 7월에 이제 7월 초에 다시 보훈에 와서 여기서 1년을 다시 근무하고 이제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월 초에 수해를 당했고, 그 뒤에 이제 그 소대장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5분 대기조 출동 명령이 내렸어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5분 대기조라는 게 간첩이 출현하면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부대가 5분 대기조잖아요. 5분 대기조 출동을 받아가지고 그 트럭을 타고 이제 1개 분대 병력을 내리고, 제가 소대장이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이 길 따라서 올라가면 서원계곡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원계곡으로 제가 출동을 했어요. 하여튼 간첩 비슷한 사람이 출연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뭐 이제 완전히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전부 다 M16이라는 소총에 9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 16발 탄창을 끼고 자동으로 돌려놓고 이제 수색을 해서 이상한 사람이 숨어있다는 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70 먹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군용 모포가 한 10장이 있습니다. 그 집을 갔더니. 그래서 이제 뭐 다짜고짜 일단 그 할아버지를 체포를 해가지고 저희 부대로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전쟁이 나면은 안전한 곳이라는 것 때문에 피난을 오셔가지고, 피난 오실 때 갖고 온 군용 모포가 10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훈이라는 땅이 십승지 하나였어요. 이 전통시대에. 그렇잖아요. 그 적당히 앞에 겨울도 있고, 금강 상류에 겨울도 있고, 속리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산에 가서 먹을 걸 채취할 수도 있고, 짐승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전통시대에는 사람이 그 전란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십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출동을 했어요. 거기 보훈에 사신 분들은 마로면이라고 아시죠? 여기서 이제 상주로 넘어가는 쪽에 마로면이 있습니다. 보훈하고 상주 바로 경계선에. 마로면 그 아주 산골로 출동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 또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 피난을 오셔가지고, 참 이 80년의 그 우리의 슬픈 역사입니다. 연자제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감시하고 경찰에서도 감시하고 뭐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국에서 감시하고, 가서 이제 딱 잡고 또 저기 해봤더니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주로 살던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 보훈이라는 곳이. 그래서 보훈은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전통시대에는 근대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십승지 하나로 꼽히답니다. 전란을 피해서 들어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감목에 나오는 그 10개의 십승지가 가까운 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풍계도 있고 뭐 상주에도 있고, 보훈도 하여튼 그런 곳에 하나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뒤에 동학을 공부하면서 보훈의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우리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됩니다. 충주, 그 다음에 그 보훈, 옥천, 요 일대가 동서남북의 거의 중간쯤 되는 허리에 부분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의 교통의 요지였어요. 한 100년 전, 110년 전에는 거의 2개의 교통로가 있죠. 걸어서 있는 길하고 말 달리는 역참로라는 게 있었죠. 그
그 역참로가 바로 상주에서 보훈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 역참로가 통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대, 현대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이 보훈은 우리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고 교통의 요지였어요. 동서남북으로 어디든지 가기가 편리한 데였습니다. 아까 원주에서 오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처음 오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옛날에는 굉장히 원주하고 보훈이 편리했습니다.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전근대 시대에는, 전통시대에는 굉장히 걸어다니는 분들한테는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전봉준 장군도 여기까지 바로 이 보훈 앞에 있는 원남면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교통사고로 편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첫째는 십승지고 두 번째는 전통시대의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보훈 바로 옆에 삼년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몇 년 전일까요? 7, 8년 전일까 5, 6년 전일까 태조왕건이라는 역사 사극이 있었어요. 태조왕건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있던 그 자기의 부하 한 사람이 신순겸이라는 부하가 있었어요. 그 신순겸이라는 부하가 이 삼년산성에서 전투를 하다가 눈에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네. 이게 이 보훈이 고대,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이 무렵에 삼국이 여기를 장악하면, 예를 들면 이 동쪽에 있던 신라가 여기를 장악하면 서울 쪽으로, 그 다음에 서해안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고, 또 백제가 여기를 장악하면 서울 쪽하고 동쪽을 장악할 수 있고, 그랬던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대에도 그런 그 삼국 간의 치열한 전쟁터였음과 동시에 임진왜란 때도 여기가 중요한 전략적인 일본군 외놈들이 올라오던 그런 진경로였고, 한국전쟁 때도 여기에 가면 회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훈에. 그 회북을 해서 이 보훈을 해가지고 상주로 내려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이 보훈이라는 곳이 우리 역사상에서 십승지, 교통의 요지,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보훈군의 군세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렇게 별걸 참 적지만은 120년 전에는 전혀 달랐다. 상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120년 전에 수만 명의 민초들이 여기에 모였던가? 그 세 가지, 십승지에다가 교통의 요지에다가 전략적 요충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보훈의 어떤 이 보훈 땅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무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보훈과 동학이 어떤 관계인가를 또 조금 알아야 이 민회가 열리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시죠? 경상도 대구에 어떤 초등학교에 간판 설명이 있는데 수훈 선생님의 문자가 구루 문자인데 운수 문자로 이렇게 써놓은 그런 간판이 있었다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김성순 선생님이 지적을 하셔서 최근에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길래 동학 그러면은 반란 사상, 또 동학 그러면 무슨 짬뽕 사이비 사상, 뭐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뜻있는 외국인 학자들이, 뭐 일본인 학자들이, 중국인 학자들이, 영국인 학자들이 한국어 문화를, 한국어 사상을, 한국어 정신을, 한국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학을 모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더더구나 동학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경상도 땅에서 생겼잖아요. 그 동학의 발상지인 그곳에서 수훈 선생님의 한자도 잘못 쓰고 있는, 제가 참 빌어먹을 세상입니다. 빌어먹을 세상.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수훈 선생님이 1860년에 이제 동학을 창도하시고,
한 1년 동안 이 가르침을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터득한 것을 과연 세상에다가 내놓고 가르쳐도 될 것인가.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하셔가지고 그 1년간 계속 수련을 거두었습니다. 60년 음력으로 4월 5일에 하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1년 동안 거의 다듬고 수련을 거듭해가지고 이듬해 신유년 1861년 음력 6월부터 이제 이거면 세상을 살 수 있겠다. 사람들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셔가지고 가르침을 펴기 시작하죠. 그 가르침을 편다 그래서 포덕 그럽니다. 포덕을 하시게 돼서 63년 12월에 체포가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수사대, 특수수사대라고 선정관 정웅구라는 인물한테 체포가 되셔가지고 서울로 압송을 당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상주에서 보훈 오셔가지고 여기서 하룻밤을 머무셔요. 서울 최재호 선생님 보훈에서. 그러면서 그 머물던 주막 주인이 동학에 입도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극진히 모셨다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원 최재호 선생님 당시에 벌써 이 보훈 땅에는 동학의 종자가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원 선생님이 서울로 압송을 당하셨다가 마침 그 해에 그 철종 왕께서 승하를 하셔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이제 국상이 났죠. 국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죄인에 대한 처벌을 미뤄요. 그러니까 서울서 다시 이제 대구 감형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차례 문초를 받으시고 경상감사 서헌순에 의해서 이제 대구 장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되죠. 그것이 이제 1864년 음력으로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뒤에 그분의 수제자인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그 스승님의 유훈과 가르침을 이제 간직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38년을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월 선생님의 삶을. 해월 선생님은 동학에 들어가신 그날부터 1898년에 채용당하시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발을 뻗고 편하게 주무신 날이 없었다. 38년을 요즘으로 말하면 수배자, 도망자의 생활을 하시니까. 그런 이제 그 해월 선생님이 바로 1887년에 여기에 동학의 중앙본부 법소를 설치하는 곳입니다. 장안 바로 이 자리에 동학의 법소 중앙본부를 설치한 땅이 한자로 법소를 법법자. 법법자. 법소를 설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학 천도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용담 이상으로 더 중요한 성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담 이상으로 그럴 정도로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1887년에 이 법소를 설치해가지고 이 법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저도 해월 선생님의 좀 삶의 흔적을 쫓아다니느라고 최해월 선생님의 별명은 최고딸인데요. 제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또 걷는다마는 박명수입니다. 또 따라들고 오늘 또 저 배낭 하나 메고 지금 걸어왔습니다. 해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그 해월 선생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라북도 부안에서 발견된 해월 문집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전국의 그 동학의 주요 핵심 간부들, 그 간부들이 누구냐면 유김입니다. 교장, 교수, 대정, 중령, 집관, 도집 이런 6개의 주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3교대로 여기 보훈에 오셔가지고 수련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이 법소에서. 그런데 이 동학에서의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120년 후에 민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거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결론은 그겁니다. 공부해야 된다. 수련해야 된다. 내공 쌓아야 된다. 자기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갈 그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미리 지금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3교대제로 제자들을 올라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시켰어요. 수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수련 공부의 핵심은 뭐냐? 시내버스를 내려가지고 오면서 깃발을 봤더니 척의 양창이도 걸려있고 사람이 하늘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하늘이니를 오늘 이후부터는 바꿔야 됩니다. 만물이 하늘이니 이제는. 120년 전에는 사람이 하늘이니가 맞았어요. 근데 이 120년이 흐른 지금은 사람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전 생명의 위기요, 전 지구의 위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는 만물이 하늘이니, 만물이 하늘이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삼라만상이 하늘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련, 공부, 내공 쌓기를 끊임없이 이 법소에서 시켰다는 것이죠. 해올 스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수련하고 공부시키고 한 것은 이 보훈치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가보년의 그 혁명의 시기에도 청산 문바이골에서 끊임없이 그걸 계속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비상시국에도 공부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번 재음미해야 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법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수련, 공부, 수행. 요즘 또 많이 쓰는 말로 마음공부. 또 더 풍요로운 말로 표현한다면 영성 밝히기, 자기 영성 찾기. 그 공부를 끊임없이 시켰어요. 본 이 장안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밝히고 밝히는 땅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 힘이 아마 110년 전에 그 민초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어떤 곳이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회가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민회가 열린 곳입니다. 이 민회라는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표현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해월 선생님이 쓰신 표현도 아니고 동학 여기 모인 분들이 쓰신 표현도 아니고 어윤중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여기에 모인 동학의 도인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명을 받고 내려온 양호 도사로 왔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름이 좀 더 크게 바뀌어요. 처음에 명령받을 때는 양호 도사였다가 한 보름 뒤에, 열흘 뒤에 양호 선무사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양호 선무사 어윤중인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명을 받고 와서 여기서 바로 본 취해의 지도부들하고 문답을 합니다. 문답. 그랬더니 이 어윤중의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문으로, 글로 문제를 제기하면 저쪽에서 글로 답을 하고, 우리가 문으로 나가면 저기서 문으로 대답하고, 우리가 무로 뭔가 위력으로 힘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저쪽에서도 힘과 위력으로 대응을 하고 질서 정연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거는 서양에서 일찍이 말하는 민회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학은 사도요, 사술이요, 혹세무민요 해가지고 깨부시고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머리라고 명을 받은 중앙관리가 와가지고 딱 막상 만나가지고 보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회라는 말을 써가지고 장계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장계 덕분에 황해도로 귀향을 가게 돼요. 이 제정신 없는 놈아. 그러니까 5월 광주 때 또 보면은 이 온건하게 그 광주 시민들의 어떤 요구들을 제대로 들어줘야 되고,
과잉진압을 사죄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양심적인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천당하죠. 그런 것처럼 이 가서 누르라고 내려보냈는데 더 높이 평가 보고서를 어윤주인가 올려놨으니 고종이 볼 때 또는 그 보수 강경파들이 볼 때 저놈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황해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 어윤중의 보고서에 이 보훈에 모였던 수만 명의 민초들의 모습이 민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민회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상징적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민회에 모였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 어윤중의 보고서에 오면은 민회에 모였던 보훈 집회에 모였던 수많은 그 다양한 어떤 부류랄까 계층이랄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선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은 사람 다 보훈에 모였다는 거예요. 93년에 1893년에 그 다음에 외국의 침략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 모였다는 거죠. 양반 쌍놈 제도 때문에 신분제도에 도대체 뭔가 이렇게 세상에 내가 나름대로 기여할 만한 제도도 있고 그런데 그놈의 신분제도 때문에 꿈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으로 하면 비정규직 다 여기 모였대. 회사에서 목 잘린 사람.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윤중의 그 장계에 1893년에 간단하게 이해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새로운 뭔가 새하늘을 꿈꾸는 조선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110년 전에 바로 여기에 모였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논리와 철학과 나름대로 질서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윤중이 와가지고 글로서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글로 대응을 하고 위력을 보이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몽둥이로 무장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윤중의 그 보고서에 나오는데 그 어윤중의 보고서 속에 이 사람들의 취해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보구간민의 무리들이다. 보구간민의 무리들이다. 보구간민이라는 것이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편안하게 건지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보구간민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신 줄 아십니까?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이제 그 한울림과의 문답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내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르치면 사람들을 건질 수도 있고 나도 장생을 하고 세상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선언문을 하나 쓰십니다. 그게 포동문이에요. 포동문. 1861년에 그 포동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고간민이 되잖아요. 예, 그 앞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니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아국은 악질이 만세하니 우리나라는 나쁜 병이 가득 차 있으니 민무사시지한 하여 시역 상해 지수야라. 그죠? 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861년 그 당시에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나라 상황을 전체보니까 나쁜 병이 악질이 가득 차가지고 이 악질은 인간적으로 성격이 나쁜 그 악질이 아니고 콜레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그 전염병이 한 번씩 와갖고 한 해에 수만 명씩 죽고 그러한 그 어떤 전염병을 포함해서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온갖 부패, 병 들어있는 사회적 질병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병. 그래서 민무사시지한한다. 민초들이 간단하게 단 하루도 1초도 편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동학을 내가 선포를 하고 가르침을 편다. 보구안민의 어떤 계책으로서 이걸 낸다. 그러면 이 보훈민의 취해에서 그 취해의 목적이 보구안민이라고 한 얘기는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최초의 동학을 창조하시고 동학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 때의 그 문제의식하고 어떻게 돼요? 일관성 있죠. 일관성 있죠. 그러면 이 보구간민이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전라도에서 오신 남접들 계시죠? 남접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접. 여기는 남북접도 없었어요. 저도 남접입니다. 그 전라도에 가면 고창이 있습니다. 고창. 고창에서 오신 어른들 한번 좀 일어나 주십시오. 고창 어른들, 저 박사님도 일어나시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바로 저 고창 땅에서 전봉준 장군이 이 나라의 모든 악정을, 폐정을 개혁하자고 이제 쉽게 말하면 비합법적 무장 봉기를 하게 되죠. 고창 땅에서. 거기에서 무장이라는 땅에서 이제 그 당신들이 일어나게 된 정당성이랄까 어떤 목적이랄까 이런 것을 무장 포고문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다 선포합니다. 그 무장 포고문에 그대로 보고감이 나와요. 네. 네. 무장 포고문에 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도탈해가는 백성들을 건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운 깃발을 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 참가시오. 그러면 수훈 선생님의 포동문에 보고갑니다. 보훈 취해 당시에 보훈 관하에 세 군데 문에다 붙였다고 하는 보훈 관하 통고에 나오는 보고갑니다. 그리고 갑오년 음력 3월 21일에 무장 봉기를 할 때 그 보고문에 보고갑니다. 그러면 이게 30년 전에 동학창도의 어떤 그 정신과 30년 후에 이 보훈취의 어떤 정신과 갑오년의 동학혁명의 정신이 일관성이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기치하에서 모여가지고 그 보고감민의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그 뭘로 내걸었냐? 청해양창입니다. 외와 서양을 물리치기 위한 의로운 깃발을 든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청해양창의 해석을 엉터리로 좀 배우신 것 같아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자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본은 예를 들면 배회주의고 국수주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입니까? 이게 청해양창의를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자 그 깃발을 청해양창으로 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물리치적, 배척, 배회주의 이런 식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자주, 자립, 주체 그런 선언을 이 보훈 집회에서 보훈취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모인 날 임원이 약 2만 3천 명이라는 것이 기록에 사료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아마 모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또 송리 초등학교 뒤에다가 돌성을 쌓고 거기가 아마 큰 지본부가 계셨던 것 같고 다른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은 동네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주무시고 또 집회가 있을 때 모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취여라고 하는 보훈 집회에 관한 내용을 모아놓은 자료에 의하면 230냥을 모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230냥. 그러면 그 일문씩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문씩을 내가지고 230냥을 되려면 2만 3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많이 모인 날은 2만 3천 명이 모였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 인원은 그건 8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20일 이상 그 집회 동안. 그러면 이들이 어떤 집회의 그 분위기였냐? 이제 2만 3천 명이 모이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입는 거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국에서 그 보부상이랄까 이렇게 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축제하게 되면 포장마차들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포장마차들이 주로 떡을 파는 분들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떡장사들이 이제 이 동 주변에 집회주의 다 모였는데 일일이 전부 다 떡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그 공유되는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폭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압지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질서와 어떤 그런 뭐랄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였을까? 그게 동학의 모실 시자죠. 모실 시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보년에는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가보년의 기록에 보면 여기에 모인 23,000명이 주변에 모여든 떡장사들한테 일일이 다 떡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기록이 실제로 그 시기에 보훈 집회 기록을 담은 추여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질서 정연한 어떤 그런 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보년에 이어지면 이제 어떻게 더 발전되고 정리가 되냐면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긴 것을 으뜸공으로 삼고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 목숨만을 해치지 않으며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는 절대로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충신, 효자, 연려, 존경할 만한 학자가 있는 동네 시민간에 절대 주둔하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은 자는 쫓지 말고 굶준 자는 먹여주고 다친 자는 치료해주고 항복한 자는 사랑으로 대하고 이게 동학 도인들의 모습이었고 동학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110년 전에 보온 여기에 모인 그분들의 집회 속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내용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훈 장안을 오면 떠오르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윤중이고 또 한 사람은 이두환입니다. 보훈주의 때 그 수많은 민초들이 모였던 이곳 1887년 이래로 동학의 성지였던 이곳을 동학농민군 토벌대장 이두항이가 가보년 10월에 여기를 습격을 해가지고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이두항은 나중에 철저한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이게 참 우리 역사가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고 이렇게 슬픈가 싶은데 동학농민군 진압, 탄압, 학살에 가담했던 우리 조선군 대장들은 거의 100%가 전부 친일파가 됩니다. 명성황후 시에 가담하고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는 을사조약 때 거기에 가담하고 그래서 여기서 못 사니까 일본에 망명하고 제가 작년에 교토대학에 1년가 있었는데 그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치기현이라는 데 산호시라는 데를 한번 갔어요. 동경에서 우리로 말 KTX로 한 1시간 반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갈아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는 그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그쪽 근처인데 그 산호시에 가니까 창가학회에서 운영하는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절을 이제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누구의 묘가 있냐면 명상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됐던 우범선이라는 우범선의 묘가 거기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황철이라고 아마 우범선하고 같이 행동했던 인물 같은데 그 묘가 그래서 일본의 우익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우범선뿐만 아니라 그 이두항이라고 하는 사람 또 뭐 그 이진호라고 하는 사람 또 뭐 저쪽 여수 쪽에서 활약했던 이주애라는 사람 이들은 전부 가보년 이후에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이 동학의 성지를 초토화시킨 인물이 이두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였던 그 보훈주에 모였던 동학 도인들의 그 집회 내용을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진압하는 쪽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해라고 평가했다가 귀향을 간 어윤중. 요게 110년 전에 우리의 역사의 양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설마 이두항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분이 없겠죠? 예, 이두항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족을 억압하고 탄압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세를 등에 업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슬픈 역사 속에서 저희가 그런 어떤 그 상상력을 발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0년 전의 얘기를 그 정도로 하고요. 110년 후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다시 모인 이유, 이게 뭔가를 같이 한번 좀 간단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딱 그 네 글자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원고지신하자. 다른 말로 하면 법고창신하자. 과거를 교훈 삼아서 그 과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부한 자료잖아요. 상상력의 재료잖아요. 이것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어떤 걸음, 어떤 에너지 또는 어떤 길잡이 이런 걸로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순수한 우리 한글로 부르면 또 많이 유행하고 있죠. 뭐 오래된 미래, 오래된 세계. 결국 120년 전의 보훈취해를 통해서 110년 후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 120년 전의 보훈취해를 통해서 오래된 세계의 구체적인 길을 한번 찾아보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상상력의 재료를 한번 삼아보자.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유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120년 전의 보훈취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120년 전에 주로 큰 이슈는 사람의 위기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초들의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년 후에 지금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는 이제 그 차원을 떠난 것 같습니다. 무생명의 위기고 전 지구적인 위기고 전 문명적 위기까지 와버린 거 아닌가.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감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모였던 이유는 120년 후에 틀림없이 전 지구적인 위기, 전 생명적인 위기, 전 문명적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나름대로 어떤 피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 그래서 모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 어떻게 보면 감으로 그걸 아셨지만 이제 우리들은 운명으로 제가 이제 신이 들리면 목소리가 바뀝니다. 하느님이 지금 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뭐랄까 이렇게 상상으로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뭐 생명의 위기다, 문명의 위기다, 지구 위기다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 위기를 느끼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2년 전에 바로 우리 과학까지 왔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러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얼마나 심각한 생명 위기요, 전 지구적 위기요, 문명 위기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일본에는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하는 기준치 1mSv 이상을 연간 피폭을 당하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피폭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못 모르고 재작년에 2011년 그 8월 달에 못 모르고 그 카츠시카구라고 해요. 동경에 이제 도에 여러 구가 23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카츠시카구라는 게 있고 카츠시카구 안에 카나마치 정수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카나마치 정수장이 굉장히 심각한 오염이 돼갖고 여러 차례 보도된 곳입니다. 거기에 저희 일본 원불교 동경교당이 있어요. 근데 그 동경교당 교무님이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간 그 교당을 비게 돼가지고 근데 마침 제가 일본으로 1년간 연구년을 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당의 교무님이 해필 또 저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그러니 기왕 일본에 오는 김에 저는 이제 교토로 가야 되는데 저 교토 가기 전에 내가 한국에 와서 여러 수속을 해야 되니까 한 달간 비니까 당신 좀 와서 지켜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못 모르고 카츠시카구의 원불교 동경교당에서 한 달간 살았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제일 피폭이 많이 돼요. 저도 지금 상당히 축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운명이다 생각했어요. 그 같이 시카고에서 25개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피폭 지역이 나오는 것이 같이 시카고인데 거기서 제가 못 모르고 한 달을 살았으니까 전 운명적 위기, 전 생명의 위기, 전 지구적 위기를 제가 온몸으로 실감하는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 네가 생명운동에, 전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이 지구의 문명을 지속 가능한 문명으로 또 바꾸는 어떤 그 일에 죽도록 못 맞춰라 오는 우리 천도교 어른들의 말씀 빌면 하늘님의 감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어디 글에도 썼습니다만 동학 공부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핵 문제를 재작년부터 작년 1년간 엄청나게 거기서 공부했어요.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같이 저도 플래카드 들고 시위도 하고 또 그 전문가들 세미나에도 수없이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뭐냐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오면서 경향신문을 사봤더니 사설에 일본의 가장 유명한 반핵 탈핵 운동가를 교보 생명문화재단에서 상을 주기로 했는데 욕 좀 한번 봅시다. 이 나라 정부가 공항에서 못 오게 해가지고 되돌아갔대요. 이거 개같은 정부 아닙니까 이거? 아니 2011년에는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연까지 다 했대요. 그런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평화운동가를 뭐랄까? 치안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되돌아보냈대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게 지금 어느 시절 얘기입니까 이것이? 이게 지금 19세기입니까? 20세기, 21세기죠? 그러고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경향신문 사설에다 썼더라고요. 네, 조금 흥분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위기는 이제는 추상적인 위기가 아니다가 관념적 위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매일매일 식탁 앞에서 출근 버스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 일터에서 저희가 이제는 무생명 위기와 지구적 위기와 생명적 위기를 온몸으로 지금 실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 문명적 위기를 해결하는, 전 생명 위기를 해결하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여기에 회월 선생님이 동학 공부를 차려놓으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공부시켰더라 했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자는 겁니다. 내공 좀 쌓자. 밖으로 우선 눈을 돌리기 전에 도대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13년 4월 2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전 지구 역사 속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 시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무도 지구의 앞날을, 우리의 후손들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시점에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놔둘 겁니까? 맨날 대통령 어떤 대통령 그 정치적인 시스템 변화만 저희가 거기다 목에 걸고 거기다 모든 걸 걸어야 되냐 이 말이죠. 이제 그건 그대로 가고 거기서도 또 변화를 해야 되지만 이 전 무생명의 위기와 문명의 위기가 지구의 위기를 건지기 위한 수련과 공부와 내공과 영성을 밝히는 이 공부, 이 새로운 출발을 오늘 이 보온 땅에서 120년 후의 보온 취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선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 다시 새로운 발걸음. 110년 전에는 백성들의 위기, 사람들의 위기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깊어지고 넓어지고 심화돼 버려가지고 전 지구 모든 무생명 위기, 문명 위기까지 와버렸으니 이것을 되돌리기 위한, 살리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연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그 자료집에 실린 논문의 제일 포인트는 정봉준 장군이 여기에 함께 뜻을 했다, 뜻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남접과 북접은 대립했고 해월과 정봉준은 반대고 해월 선생님은 무슨 보수 반도이고 정봉준은 뭐 진보 온도이고 이런 개같은 이분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통합을 이해왔어요. 아닙니다. 제가 개벽의 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에서 찾아낸 10가지 자료를 통해서 남북점이 없었더라고요. 남북점은 완전히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낸 날조된 내용입니다. 하나였어요. 그런 자료들이 10개 이상 남아있습니다. 바로 보훈취에도 그 자료집에 보시면 기존의 학자들은 23개인가 뭐 전라도 지역에서 왔다 그러는데 제가 추가로 찾아보면 훨씬 더 거의 어느 정도 이 보훈 집회가 대단한 규모였냐면 여기서부터 제일 먼 전라도 쪽에 지역이 어디냐면 보성, 장흥, 해남, 강진. 여기 해남에서 오신 분 혹시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장흥, 해남, 강진, 보성, 진도, 완도, 거기서 광양, 하동 이런 쪽에서 다 왔더라고요. 여기까지. 남북점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연대죠, 연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 더 큰 뜻을 공유했던 자리.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 수련 그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연대하자. 이제 이 세상은 나 혼자 잘났다고 해가지고 나 혼자 어떤 문제의식 가지고 이제 풀리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너무너무 복잡, 다중, 얽히고 설켜버렸잖아요. 이거는 함께 연대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아니면 이 전 지구적 전 생명 위기는 해결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땅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 원주에 오래 사셨다가 1994년에 돌아가셨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을 제가 뵈면서 어떤 것이 딱 가슴에 와닿냐면 저른이 120년 전에 해월 선생님이셨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120년 전에 해월 선생님이 태어나서 살다 가신다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시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80년 광주의 상처 때문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나쁜 놈들을 타도하려면 작은 폭력은 어느 정도 폭력은 정당하다. 그래서 막 열심히 싸웠죠.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취직도 안 되고 대학원 다니다가 이제 논문도 못 쓰게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이제 어긋나고 이제 막 가슴속에는 천불이 이르고 그럴 때죠.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우리당 장일순 선생님하고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행운을 얻어서 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87년부터 94년까지 7, 8년간 데모하다가 지치면 원주 내려가서 선생님 왔습니다. 이제 뭐 술도 사주시고 회도 사주시고 난도 2점이나 쳐주셨어요. 근데 또 그 설상가상이라고 해서 제 집사람은 전교조 창립 멤버여가지고 해필 강원도 대표자인 원영만 선생하고 같은 학교에 근무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탄압을 함께 받죠. 근데 이제 그 운동도 그런가 봐요. 한쪽은 쉽게 말하는 커밍아웃 이름을 해서 투쟁을 하고 또 한쪽은 투쟁하는 사람들 위해서 뭘 숨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영만 선생은 커밍아웃을 해서 이제 구속돼서 감옥에 가시고 제 집사람은 이제 남아가지고 몰래 후원금 모아가지고 이제 명칭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대로 데모하다가 여러 가지 안 풀리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맨날 무슨 해직교사 복지 갖고 집회하고 그런 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원주 시내에서 애기 둘 데리고 이렇게 무등 태우고 이런 나날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찾아뵈면은 저에게 귀에 따갑도록 해주셨던 말씀이 계셨어요. 전두환을 사랑해라.
몇십 년 동안 살아 못했어요. 지금도 살아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그 말씀의 뜻을 조금 짐작이 됐어요. 2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정말 제대로 된 운동을 하려면 추운 티가 없어야 된다. 나쁜 놈, 좋은 놈이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사람을 대하는데 추운 티가 없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대방하고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실감, 체험, 정득, 깨달음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 말씀이셨구나. 이 모든 무생명들과 내가 한 포태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실감이 안 되면 절대로 전도한 사람은 못하죠. 그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29만 원짜리를. 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최근에서 26년이 흐른 뒤에서 실감이 됐어요. 동학의 정신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수만 명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모인 것 같아요. 동학의 동자는 서에 대한 동이 아니었더라고요. 많은 중국 학자, 일본 학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동의 의미를 추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생길 때 단군 할아버지 시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원래 어디에서 오신다고 그러죠? 중앙아시아에서 온다고 그러죠? 네, 거기서부터 뭘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동은 바로 광명이요 생명이요 빛이었더라고요. 우리의 5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그 생명과 광명과 밝음과 빛을 찾아서 끊임없이 오던 그 역사의 축적이 1860년 4월 5일에 추운 최재우 선생님에 의해서 동학으로 다시 드러나셨더라고요. 바로 그 동의 의미를 저희들이 제대로 음미하고 공부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일순 선생님처럼 무생명에 대한 추운 티가 없는 가장 저주해야 될 그런 사람까지도 한 몸으로 얻고 껴안을 수 있는 이 정신이 나올 것 같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연대 이런 걸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을